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F7입니다. 오늘은 소니 엑스페리아 Z5를 한번 살펴봅시다. Z5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거는 디자인이 똑같아서 그렇죠. 제가 쓰는 Z3인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자세히 봐야지 사소하게 변하는데 이거는 뭐 매번 같은 디자인인데다가 뭐 이거 하루 이틀 해야지. HTC가 3세대를 갖다가 같은 디자인을 썼죠. 근데 소니는 지금 5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오리지널 Z도 거의 동일했으니까 Z, Z1, Z2, 3 플러스 4도 같은 모델이고 5까지 디자인적으로 거의 일신한 모습이 없죠. 뭐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뭐 마감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요즘은 중국산도 이 정도는 다 하죠. 사실 중국제보다 마감이 딱히 나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른 중국제들도 워낙 잘해서. 그리고 여기 엑스페리아라고 써있죠. 뭐 이 정도가 뭐 변한 거죠. 사실 변한 걸 보면은 뭐 사소하게 변한 건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이거 엑스페리아가 써있어요. 근데 왜 엑스페리아를 두 번 써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엑스페리아 뭐 소니니까 그렇게 쓴 건가? 여하튼 굳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상으로 포인트가 되기에는 너무 눈에 안 띄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볼륨 키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원래는 전원키 바로 밑에 있던 게 지문인식 키가 들어가면서 이 아래로 옮겨졌죠. 그래서 누르기가 힘들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죠. 그냥 왼쪽에 옮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나름대로 균형이랍시고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이어폰 잭이 아직도 위에 있죠. 디자인을 안 바꾸는 건 좋은데 이 이어폰 잭이라도 좀 밑에 넣어줬으면 사용하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무광 글래스가 됐는데 무광 글래스가 이쁘기는 한데 뭐 이걸 가지고 칭찬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살짝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3와는 다르게 이건 제가 뭐 필름 하나 붙여놓은 거긴 한데 제3와는 다르게 이게 볼록하지가 않고 움푹해요.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랄까 떨어뜨렸을 때 좀 덜 깨지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1080p죠. 아이고,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1080p예요. 사실 5.2인치 1080p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 1080p라는 건 좀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건 들죠. 휘도는 괜찮은 편이에요. 색조 영역도 괜찮고요. 시야각도 괜찮죠. 근데 기본 색 밸런스가 조금 부정확해요. 저기 보면은 여기 화이트 밸런스 조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색 밸런스가 약간 마젠타가 들어갔다고나 할까? 약간 좀 불구죽죽하니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캘리브레이션을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니는 오디오 효과와는 다르게 영상 효과가 정말 구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이미지 향상이 있어요. 사실 이건 향상이라기보다는 좀 착색을 심하게 하는데 소니 거는 보기 좋게 착색을 한 게 아니라 좀 눈이 시릴 정도로 착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지간히 쓰다가 불편하면 그냥 꺼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항상 끄고 써요. 외부 시인성은 평균 정도예요. 뭐 딱히 외부 시인성을 개선해주는 기능들, LG나 삼성에 들어간 그 채도를 확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화면 유리가 자기가 혼자 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메탈 프레임이랑 유리랑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프레임이랑 유리랑 너무 꽉 조여 있어가지고 조그만 압력이 가해져도 깨진다는 얘기도 있고 뒤쪽에 열이 있어가지고 열이 팽창이랑 수축을 반복해가지고 깨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강화 유리를 다른 브랜드의 강화 유리를 두 개 붙여놓은 Z3랑 Z5랑 똑같은 패턴으로 깨진 걸 보면은 뭔가 이거는 개인의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완성도에. 통화 품질은 뭐 소니 거죠. 소니 거의 통화 품질을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별로예요. 특히 이어피스가 맨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Z2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맨 끝에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각이 져 있고 특히 Z5부터는 이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귀를 갖다가 눌러요. 진 눌려가지고 사실 Z3처럼 디자인적으로는 좀 덜 이쁘더라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게 편한데 다시 끝으로 올라왔어요. 보기는 이쁠 수 있지만 귀는 아파요. 통화 품질 별로예요. 여기 설정란에 느린 통화 모드나 아니면 소리에도 이퀄라이저가 있죠. 여기 보면은 느린 통화 여기 느리게 말하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 같다 약간 0.5배 정도 느리게 들리게 해줘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께는 편할 거고 사운드에 이퀄라이저가 있어서 보통 밝게 있어서 밝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칭찬을 하고 싶은데 어깨에 낀다든지 할 때 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받지 않으면 통화가 불안정한 엑스페리아의 특징은 여전히 있어요. 사운드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엑스페리아에서 사실 제가 엑스페리아를 쓰는 이유 중에 8할은 거의 사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디오에 보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던 음향 효과는 당연히 있죠. 이퀄라이저에서 클리어 베이스가 들어가 있죠. 클리어 베이스나 다른 이퀄라이저 효과들은 당연히 좋고 자동 최적화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어폰 오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어폰에 맞게 이퀄라이저를 조정해 주는데 저는 이건 좀 너무 좀 과하게 색을 넣는다는 느낌이라서.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어요. 뭐 저는 이런 서라운드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소리 자체는 괜찮다. 에스포스 이거는 끄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DSE-HX가 들어가가지고 이 업스케일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랑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 자동 최적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번에 LDAC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선으로 aptX보다 훨씬 높은 비트레이트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지원하는 걸 끼우면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젤리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퀄라이저가 다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시스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앱을 쓰셔도 이퀄라이저가 적용이 돼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 언젠가부터 키캡 일부 버전이나 롤리팝에서 이퀄라이저가 소니 음악 앱이나 일부 음악 앱에서밖에 지원이 안 돼요. 동영상 앱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쪽짜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좋은데 자체 앱에서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개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롤리팝 업데이트 이후로는 계속 그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고쳐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 카메라가 DxO 마크 모바일에서 1등이라고 했죠. 근데 1등까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예전 엑스페리아보다 훨씬 나아요. 예전 엑스페리아보다 훨씬 나은데 문제는 슈페리어 오토예요. 키면은 이 슈페리어 오토 자동으로 프리미엄 자동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프리미엄 자동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수동으로 찍다가 다시 나갔다가 키면은 무조건 슈페리어 오토로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슈페리어 오토가 화소를 다 쓰지도 않거니와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로 찍으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리미엄 자동이기 때문에 씬 인식을 해가지고 왜냐면 수동 모드에서 보면 여기 씬이 있거든요. 여기 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슈페리어 오토는 절대 쓰지 마세요. 수동으로 쓰셔야지 이걸 제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씬 설정 꺼놔야 되고 여기 설정 다 기본값은 자동이에요. 절대 수동으로 모든 걸 설정해야 되는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슈페리어 오토 모드보다는 수동 모드로 찍으셔야지 잘 찍으실 수 있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문제는 프리미엄 자동이 항상 킬 때 프리미엄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루팅하면 그렇게 해주는 트윗까지 있을 정도니까. 초점 잡는 게 빨라요. 초점 잡는 게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저조도 화질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 좀도 개선은 됐는데 뭐랄까 Z3와의 가격 차이에 비해서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갤럭시 S6나 G4만큼은 됐나? 조금 모자라나? 여하튼 그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이제 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낫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어요. 사실 센서 같은 거 다 소니께 들어가는데 왜 유독 소니 휴대폰 카메라는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정말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걔네를 뛰어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능 얘기를 가면 스냅드래곤 810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냅드래곤 810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짐승 같은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성능에 짐승같이 뜨겁죠. 이 뒤쪽에 발열 특히 심한데 여기 발열이 엄청 심한데 소니가 뭐 히트싱크 달고 서멀그리스도 바르고 스로틀링도 걸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스로틀링은 심하게 걸진 않았어요. 그런데 발열이 꽤 심한 편이에요. 여기가 뜨끈뜨끈해져요. 뭘 해도. Z3도 사실 발열 면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이 친구도 좀 쓰다 보면 이유 없이 뜨거워지는 건데 스냅드래곤 801임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꽤 심해요. 지금 11월에 늦가을인데 아직까지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니까 이 친구의 발열은 절대 괜찮은 수준이 아니다. 웹서핑이나 동영상이나 그러니까 굳이 하드코어하게 안 가도 간단한 작업만 해도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램이 3기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FHD니까 3기가도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제 좀 4기가 좀 넣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FHD에서 4기가까지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낸 돈이 얼만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내장 스토리가 32기가예요. 물론 실제로 사용 가능한 공간은 훨씬 적지만 꾸역꾸역 16기가를 이 비싼 거에 넣어주던 예전의 소니에 비하면 괄목상대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요.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이 되는 건 확실히 좋은 점인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푹푹 빼는 삼성 같은 데에 비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 땡겨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랑 심 카드랑 같이 들어가는데 걔는 넣고 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오히려 개 악으로 보여요. 굳이 그걸 두 개를 통합을 해놨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 그리고 여기 지문 인식이 들어갔죠. Z5에서 소니가 자랑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로로 길단 말이에요. 가로로 길어서 오른손으로 쓸 때는 엄지가 딱 이렇게 가요. 사실 오른손은 뭐 이 손가락 외에는 닿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엄지로 할 때는 지문 인식이 꽤 괜찮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왼손으로 잡을 때 여기는 당연히 중지가 가야 되겠죠. 근데 중지는 엄지가 수평으로 가는 것과 달리 중지는 수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이 갈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영역이 타원형이기 때문에 훨씬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딱 등록해놓은 위치에 닿지 않으면 이 친구가 인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소니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히 옳은 위치라고 생각했고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건 사실인데 굳이 이게 이렇게 돼서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오른손이 아니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덤으로 지문인식이 들어가면서 볼륨 키가 아래로 내려갔죠. 볼륨 키가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게 또 웃긴 거는 왼손으로 잡았을 때는 그럭저럭 누를만 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근데 지문인식이 잘 되는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는 이걸 누를 방법이 없어요. 이걸 누르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왼손도 놓치고 오른손도 놓친 거예요. 위치 선정이 정말 엉망이에요. 볼륨 키가 왼쪽에 있었으면은 왼손이 그 볼륨 키 지문인식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평범한 소니 소프트웨어, 소니 롤리팝인데 소니가 머티리얼에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디자인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펌웨어는 스테이지 프라이트 보안이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패치가 한번 되더니 그거를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일단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콘 정도 빼면 순정에 가까운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부드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부드럽지가 않고 프레임도 떨어지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이 아이콘 제외하고는 거의 안 바꾸는데 이 아이콘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이게 너무 뭐랄까 컬러풀해가지고 심지어 좀 유치한 수준이다까지라는 느낌까지 받아요. 좀 이런 건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쪽에 이거 그 밝기 토글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자동 밝기를 좀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그걸 안 넣어줘요. 그리고 소프트키인데 소프트키가 여기 있죠. 뭐 여기다 하드키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전 소프트키를 좋아하니까. 근데 두께 조절 기능을 좀 넣어주든가 아니면 두께를 그냥 자체적으로 얇게 하든가. 지금 이건 너무 두꺼워요. 이거 하단에 얼마를 낭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얇아도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Z3 같은 경우에는 퀵차지 2.0이 내수판에만 지원이 됐어요. 글로벌판은 전혀 지원이 안 됐었는데 다행히 이번엔 글로벌판에 퀵차지 2.0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 몇몇 버전에는 퀵차지 충전기까지 번들을 해줘요. 그래서 충전이 빨리 되는 건 좋은데 1시간 45분 정도 걸려요. 2%에서 100%까지 가는데 근데 사실 1시간 45분이 이 정도 용량에서 절대 빠른 편은 아니에요. 퀵차지 2.0 덕분에 지원 안 한 것보단 빠르지만 그 칭찬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왼쪽에 도킹 포트가 있었는데 도킹 포트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이 도킹 포트 크레드를 이렇게 딱 꽂아놓는 게 상당히 편했고 마그네틱 케이블로 착 붙이는 게 상당히 편했는데 케이스 끼운 상태에서도 캠 열 필요도 없고 캠리스 USB 포트가 들어가서 그냥 꽂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뺀 것 같은데 독이 있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 상당히 불편해서 이거는 왜 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를 갖다가 그 독이 마그네틱 포트가 적출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그냥 아예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걸 개선해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아예 없애버리더니 정말 소니스러운 발상이죠. 화면 켜짐 시간은 4시간 20분에서 5시간 정도예요.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못한 수치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2015년 플래그십에 이 정도 배터리면 칭찬받을 자격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810이 전력을 많이 먹는 데다가 배터리 용량 자체도 예전보다 살짝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탓이 아닐까 싶어요. 스태미나 모드를 쓰시면 나아지긴 해요. 당연히 소니는 그 전력 관리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스태미나 모드에서 화면이 꺼졌을 때 데이터 차단하면 훨씬 늘어나요. 근데 저는 LTE가 스태미나 모드를 키면 좀 굉장히 불안정해졌어요. 이건 제 기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사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3에서 문제없이 썼는데 이상해요. 결론적으로 사실 저는 굉장히 소니 바에 가깝거든요. MD도 썼고 뭐 CDP 워크맨, 뭐 네트워크 워크맨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넥스5 쓰고 있고 이거 리뷰용으로 쓰고 있는 거 이외에는 개인용으로 스마트밴드 톡을 쓰고 있어요. 소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지금 개인용 폰도 Z3고 근데 좀 지겨워요.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뭐 매번 보는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확실히 근본적으로 바뀔 게 아니라면은 계속 소니를 사주기에는 이런 뭐랄까 좀 이런 게으름으로는 시장에 어필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능도 큰 뭐 820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 스펙이 굉장히 미묘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가격을 생각하면 이건 더더욱 칭찬할 게 못 되죠. 지금 Z3가 Z5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 2분의 1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60% 정도 되는데 Z3에서 그 돈을 주고 Z5로 갈 이유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세우는 게 없기 때문이고 디자인도 변함이 없기 때문인데 그럴 거면은 Z5를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Z5 자체로 보면 나쁜 폰은 아닌데
그건 좋은 폰도 아니에요. 발열도 심하고 나쁜 폰은 아닌데 이 돈을 주고 Z5를 새로 사거나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건 절대 추천하지 못하겠어요. Z3가 너무 오래된 게 아닌가, 새 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델명은 한 3년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Z3를 사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끝.